안녕하세요. 러시아 문화 제3강 러시아 역사 2편입니다. 여기서는 로마노프 왕조의 시작, 뾰트르 대제, 에카제리나 여제, 알렉산드르 1세, 니콜라이 1세, 러시아 인텔리겐차의 형성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표지는 뾰트르 대제와 에카제리나 2세입니다. 제2강 러시아 역사 1편에서 언급했듯이 이반 4세 사후 29년간 계속되었던 동란의 시대가 종결되고 1613년 2월 젬스키 사보르를 통해 미하일 로마노프가 짜르로 추대되어 로마노프 왕조가 시작됩니다. 미하일은 당시 16세였습니다. 별명은 온순한 미하일이었는데 우스펜스키 사원에서 대관식을 할 때 젬스키 사보르와 귀족회의의 동의 없이는 통치하지 않을 것을 맹세했다고 하죠. 미하일은 꽃을 좋아해서 유럽에서 희귀한 식물을 구입하는 데 돈을 썼으며 건강하지 못해 자주 병치레를 합니다. 그림은 미하일과 귀족회의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귀족들의 얼굴은 정면으로 미하일은 뒷모습으로 그렸습니다. 힘없는 미하일을 반영한 그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미하일의 뒤를 이은 알렉세이 로마노프도 힘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죠. 별명이 가장 조용한 사람이라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1645년 미하일과 마찬가지로 16세 제2에 오르죠. 어렸을 때부터 황태자 교육을 받았지만 황권은 미약했습니다. 1676년 알렉세이 사후 장남 표트르가 왕위에 오르나 6년을 제2에 있다가 일찍 죽고 나서 다시 권력투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후 표트르 1세가 황위에 오릅니다. 로마노프 왕조의 제4대 왕이었죠. 알렉세이의 12번째 아들이자 두 번째 부인의 장남이었던 표트르는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고 건강했습니다. 1682년 병약했던 이복형 뾰트르가 죽고 나서 또 다른 이복 남매인 이반과 소피아 공주가 아직 어린 나이였던 뾰트르 1세와 왕위를 두고 다투다가 뾰트르 1세의 어머니인 나탈리아 나르시키나 황후가 측근들과 함께 뾰트르를 왕위에 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1681년 친위병의 반란을 진압하고 이복 남매 이반과 소피아 공주를 축출하면서 왕권을 강화하게 되죠. 1721년 원로원은 뾰트르 1세를 임베라떠르라는 칭호를 선사하여 황제가 되게 하고 대제라고 부르게 합니다. 바실리 스리코프가 1881년에 그린 친위병 사형날의 아침입니다. 동그라미 친 말 탄 사람이 뾰트르 대제입니다. 냉혹한 표정으로 꼿꼿하게 마루에 서서 사형장의 모습과 사형수도를 직시하고 있습니다. 사형을 앞둔 친위병의 표정이 앞건인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는 친위병 사형날의 아침이란 유튜브 작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리아 레핀이 그린 소피아 황녀입니다. 1879년 작품이죠. 노보데비치 수도원에 유폐된 후의 모습을 그린 것인데 팔짱을 끼고 몹시 입을 앙다문 모습의 소피아 공주의 얼굴이 보는 사람에게 위압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 이유는 창밖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뾰트르 대제는 소피아 공주를 도와 반란을 주도했던 측근 친위병들의 시신을 매일 창밖에 매달아 두었다고 합니다. 동그라미 친 부분입니다. 그러니 이런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겠죠. 이 작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유튜브를 참고하세요. 그럼 뾰트르 대제의 개혁을 살펴보겠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건설, 군사개혁, 행정개혁, 교회개혁, 재정과 사회개혁, 경제와 산업활동에 대한 개혁, 교육과 문화개혁, 국방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하는 뾰트르 대제를 그린 것입니다. 1703년에 건설을 시작해서 이 해를 도시건설의 해로 기념하고 있죠. 도시 건설을 위해 상트페테르부르크 이외의 지역에서는 석조 건물의 건축을 금지시키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퍼부었습니다. 스웨덴 출신의 전쟁 포로들과 러시아 각지에서 강제로 동원된 농노 수만 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질병과 가로로 추위를 견디지 못한 이들은 한겨울에 수백 명 단위로 죽어나갔다고 전해지죠. 1712년에 천도합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대해서는 제1강을 참고하세요. 그럼 먼저 군사개혁을 보겠습니다. 육군을 알아보면 뾰트르 대제는 근대 러시아 육군의 창시자로 불립니다. 일반 징병제를 실시하고 군대를 재편성하여 근대화하였습니다. 성직자와 상인 계급을 제외한 모든 계층이 징집 대상이었죠.
육군을 구성하는 각 부대를 창설하여 보병영대, 포병대, 화승총과 총검부대 등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뾰트르 대제 말기에 러시아 정규군은 약 21만 명, 까자크인 부대 10만 명에 달하는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해군은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였습니다. 뾰트르 대제 시대에 해군 병력 2만 8천여 명과 48척의 전함, 787척의 소형 함정을 보유하게 되었죠. 뾰트르 대제는 영국 해군을 모델로 러시아 해군을 발전시킨 장본인입니다. 다음으로는 행정개혁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중앙행정기관을 개혁하여 1711년 원로원을 설치하였습니다. 원로원은 사법, 행정, 재정 업무를 담당하는 최고 국가기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개념의 깔레기아를 설립하여 외무, 육군, 해군, 국가경비, 국가수입, 재판, 재정관리, 상업, 제조공업 등을 관리하는 9개의 부서를 두었습니다. 1722년에는 관리제도를 개혁하여 14단계의 관등표를 마련하여 관료체제를 확립하였습니다. 지방행정기관도 개혁하였습니다. 1699년 도시를 재편하여 세금 징수를 촉진하고 국가수입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1719년 50개의 현 구베르니아를 설치하였고 수장은 군사령관은 즉 마예보다를 파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부는 군, 즉 우예스들을 두었습니다. 1722년의 관등표입니다. 무관과 문관으로 나뉘었고 무관은 다시 육군, 수비대, 해군으로 나뉘었습니다. 14관등 체계인데 무관은 게네랄 펠드마르샬, 즉 육군 원수와 게네랄 아드미랄, 즉 해군 원수를 1등급으로 합니다. 문관은 깐슬리에르, 즉 재상이 1등급입니다. 정치 사회 개혁을 살펴보겠습니다. 1702년 러시아의 재정 수입은 1680년의 2배, 1704년의 5.5배로 성장합니다. 뾰트르 대제가 조세를 늘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들을 마련한 덕분이었죠. 우선 1708년 인두세를 도입했습니다. 가구세와 경작지에 대한 세금을 대신해서 실시하였고 이를 위해서 1718년부터 22년 사이에 인구조사도 실시합니다. 그리고 중상주의적 정책을 펼칩니다.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 1724년 관세법도 제정하죠. 또한 1703년과 1709년에는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네바강과 볼가강의 운하를 건설하였습니다. 외국과의 무역 거래도 활발해지죠. 사회적으로는 서유럽의 복장과 생활습관을 수용하고 수염을 깎을 것을 강요합니다. 반대하는 귀족들에게는 수염세를 걷기도 했죠. 서구식의 파티, 즉 야회를 개최하였고 여성들의 참여를 허용하였습니다. 음식 문화도 서구의 영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감자와 청어가 들어온 것도 뾰트르 대제의 일입니다. 그림은 파티복을 입은 여성들이 참여한 야회의 모습입니다. 가운데 동그라미 친 사람이 뾰트르 대제입니다. 교회도 개혁합니다. 1700년 뾰트르 대제의 비우호적이었던 총주교 아드리안이 사망한 후 주교를 뽑지 않았습니다. 이후 총주교석이 20년간 공석이었죠. 그리고 신성 종무원을 설치하였습니다. 성직자가 아닌 종무원 사무국장이 교회에 관한 모든 일을 관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국가에 의한 교회의 효과적인 통제를 가능하게 만들었고 교회를 국가의 하부기관으로 전락시키게 됩니다. 1721년 신성 종무원의 결정에 따라 정교 신자와 서방교회 신자의 결혼도 허용되죠. 교육 분야의 개혁을 보면 우선 1701년 수학항해학교를 설립하고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를 창립합니다. 이것은 학술원 창립으로 이어지는데 실제로는 뾰트르 대제 사후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됩니다. 그림은 니콜라이 게가 삐제르고프에서 알렉세이 황태자를 신문하는 뾰트르 대제를 그린 것입니다. 1871년 작품으로 황태자를 신문하고 결국 감옥에서 사망하게 만든 뾰트르 대제의 냉혹함과 부자 간의 갈등을 다룬 작품이죠. 원치 않았던 결혼 문제로 알렉세이 황태자와 뾰트르 대제는 불화를 겪었는데 황태자 비인 샬로트가 1715년 둘째 아이인 후일에 뾰트르 2세를 낳고 며칠 만에 사망하자 장례식 날 뾰트르 대제는 아들을 질책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받고 두려움했던 알렉세이 황태자는 오스트리아로 도피하죠. 결국 외세와 결탁했다고 여긴 뾰트르 대제는 1718년
알렉세이 황태자의 측근과 친구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서 잔인하게 사형시킵니다. 그리고 알렉세이 황태자도 반역죄로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끝이 갈라진 채찍으로 등을 맞는 채찍형에 처해져 2번에 걸쳐서 40대를 맞고 나서 이틀 만에 사망했다고 전해지죠. 뾰트르 대제가 사망한 후 에카제리나 1세, 즉 뾰트르의 두 번째 아내인 에카제리나를 국가의 고관들은 뾰트르 대제의 원에 따라 군주로 선포합니다. 에카제리나 1세는 추미런을 창설하고 2년 3개월 통치하고는 어린 뾰트르를 계승자로 자신의 딸들인 안나와 엘리자베타를 섭정으로 지명하고 사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당시 12세였던 뾰트르 2세는 황위에 오르지만 대귀족 멘시코프가 뾰트르 2세를 자신의 거처로 옮겨놓고 딸과 혼인시킨 다음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러나 뾰트르 2세는 멘시코프를 좋아하지 않았고 돌고루끼를 선호합니다. 결국 뾰트르 대제의 총신이자 최측근이었던 멘시코프는 2년 뒤 북시베리아의 유영지에서 죽게 됩니다. 돌고루끼 가문은 추미런에 들어가며 집권하게 되죠. 1729년 뾰트르 2세와 돌고루카야 공주와의 약혼이 선포되지만 1730년 초 15살이 되지 못한 뾰트르는 후계자를 지명하지도 못한 채 천연두로 죽으면서 로마노프 남자 혈통이 끊기고 맙니다. 바슬리 수리코프가 그린 베레조프의 멘시코프란 작품입니다. 세 딸과 함께 시베리아 베레조프의 유형처해진 대귀족 멘시코프의 비참한 운명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후 러시아는 혼란에 빠집니다. 왕권을 두고 암투가 벌어지죠. 이반 5세의 딸이자 쿠르란드 공국 군주의 미망인이었던 안나는 결혼을 하지 않고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후 황위에 오릅니다. 그래서 추미런의 8명의 귀족들이 계속 정권을 잡았으나 안나 여제는 황위에 오른 후 비론을 등용하여 전제 정치로 돌아갑니다. 이후 귀족들은 당시 2개월이었던 안나 언니 에카제리나의 손자 이반 6세를 황위에 다시 올립니다. 그 후 뾰트르 대제의 딸인 엘리자베타가 친위대로 쿠데타를 일으켜 왕권을 잡게 되죠. 엘리자베타는 뾰트르 3세를 왕위에 올리고 이후 독일의 소공국에서 소피아 공주를 데려와 뾰트르 3세와 결혼시키는데 이 소피아 공주가 후에 에카제리나 2세가 됩니다. 에카제리나 2세는 1754년 파벨이 태어났지만 아들을 제치고 황위에 오르게 되죠. 에카제리나 여제의 삶을 잠깐 살펴보면 1744년 엘리자베타 여제에 의해 황위 계승자이자 육총관이었던 뾰트르 대공과 결혼하기 위해 15살에 러시아에 옵니다. 선역적 이름은 소피였습니다. 소피는 러시아어, 역사, 정교, 러시아 전통을 배우면서 러시아를 새로운 조국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죠. 루터교였으나 1744년 6월 28일에 러시아 정교로 개종한 후 에카제리나 알렉세이에브나라는 세례명을 받고 다음날 뾰트르와 약혼합니다. 그리고 1745년 8월 21일 16세의 에카제리나는 17살이 된 뾰트르 페트로비치와 결혼합니다. 그러나 뾰트르는 에카제리나에게 관심이 없었고 계속 정부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러자 에카제리나는 황태자를 생산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살티코프 장교와 연인관계를 맺어 그와의 사이에서 파벨을 낳았습니다. 그 후 에카제리나는 총신이자 애인이었던 아를로프 백작과 함께 남편 뾰트르 3세를 제거하고 황위에 오릅니다. 귀족의 도움으로 권력을 잡은 에카제리나 여제는 적극적으로 귀족 우대 정책을 펴니다. 뾰트르 대제가 도입했던 귀족들의 국가에 대한 봉직 의무도 폐지하죠. 전국을 50개의 현과 250개의 군으로 나누고 현에는 중앙 관료를 현지사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의 행정과 사법은 현지 귀족 중에서 선출된 자에게 위임하여 귀족들의 입지가 크게 강화됩니다. 그리고 입법위원회를 만들어 법전 편찬을 위해 1767년 여름 신위회를 엽니다. 입법위원회는 564명의 위원들로 구성됩니다. 그중 28명은 임명, 563명은 선출되는 방식이었죠. 입법위원회는 18개월 동안 203번의 회의를 하지만 1768년 터키와의 전쟁으로 중단됩니다. 1773년에 발생해서 75년까지 계속된 뿌가초프의 난도 진압합니다. 뿌가초프는 자신을 뾰트르 3세라고 칭한 인물이죠. 진압 후 까자흐 자치령을 모두 없애고 지방 행정을 개혁하여 전제의 기반을 다집니다.
그리고 에카제리나 2세는 제1차, 2차 터키와의 전쟁으로 흑해 북서부와 크림 반도도 장악합니다. 또한 제1차, 2차, 3차 폴란드 분할로 서로는 리투아니아, 남으로는 흑해와 아무르강, 동으로는 태평양에 이르는 대제국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때 활약한 장군이 알렉산드로 수보로프 장군입니다. 알렉산드로 수보로프는 스웨덴계 귀족으로 러시아 병학 창시자들 중에 한 명입니다. 제1차 러시아 터키 전쟁에서 르만제프 사령관을 보좌하여 용병으로 활약하여 장관이 됩니다. 에카제리나 2세의 신임을 받았고 푸가초프 반란을 진압하여 수령 푸가초프를 포로로 잡아 모스크바로 괴선하였죠. 제2차 러시아 터키 전쟁 때에는 림니크 강변에서 투르크군을 계명시킬 공으로 백작에 서품됩니다. 1794년에는 폴란드군의 반란을 진압하여 원수의 칭호를 받았죠. 1799년 이탈리아 원정군 총사령관으로 출전하였는데 프랑스군을 이탈리아에서 몰아낸 공으로 이탈리스키 공작의 칭호와 대원수의 지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황제의 노여움을 사 시리 속에서 인생을 마친 인물이죠. 일생 동안 35회의 전투에서 군대를 지휘하였는데 모두 승리했던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마지막 전쟁은 1799년 이탈리아 북부에서 치릅니다. 74의 나이로 병사들과 함께 걸으면서 알프스 산맥을 넘는 영웅적인 행군을 감행하여 북부 이탈리아를 프랑스 군대의 점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했습니다. 그림은 1799년 수보로프 장군의 알프스를 넘는 장면인데 베르샤긴으로부터는 사실과 다르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었죠. 그림에서는 말을 타고 넘는 것으로 나오는데 수보로프 장군은 걸어서 알프스를 넘었습니다. 그림은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처형된 푸가초프를 그린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가슴에 손을 대고 대지와 민중 앞에 고개를 조아리고 있는 푸가초프의 모습입니다. 그 뒤에는 사형을 준비하고 있는 형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에카제리나 2세는 통치 기술의 첫 번째 법칙은 사람들이 스스로 이것을 원하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던 탁월한 정치가였습니다. 멍청한데 듣는 약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이성과 상식은 천연두가 아니라 예방접종할 수 없다고 한 계몽군주였으며 젊었을 때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할 일이 없고 세상에는 완벽한 것이 없다며 끊임없이 노력하고 자유롭게 사고하는 신여성이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큐에 볼테르, 디드로 등의 영향을 받아서 자유주의 사상의 옹호자였지만 푸가초프 반란 이후 반동 정치로 돌아서기도 하였죠. 원로원으로부터 대제, 위대하고 가장 현명한 국모란 칭호를 선사받았으며 사람은 바쁠 때만 행복한 법이다라고 말하고 번역을 하고 수많은 수기와 극대본, 우화시, 동화, 희극, 에세이 등을 저작했던 작가였죠. 또한 주간지 프시아카야 프사치나를 발행했습니다. 에르미타주 박물관이 된 겨울궁전에 있는 대부분의 서장품을 수집했던 러시아 문화의 수호자이기도 했죠. 에카제리나 여제는 질투 많고 바라는 것이 많은 사람은 즐거움을 찾을 수 없다며 평생 동안 공식적인 정부만 23명의 환갑의 나이에도 20대의 애인이었던 플라톤 주보프를 두었던 자유연애 순봉자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플라톤 주보프는 그의 아내가 에카제리나의 장남 파벨과의 사이에 아이를 낳은 여인이었죠. 에카제리나는 4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첫 번째 정부였던 살티코프의 아들이라고 의심받았던 파벨, 아르로프 백작과의 사이에서 낳은 알렉세이 보브린스키, 그리고 폴란드 왕자 스타니슬라프 플라토프스키의 딸이었던 안나 페트로브나, 그리고 포촌킨과의 사이에서 낳은 엘리자베타 포촌키나입니다. 에카제리나 2세는 1762년 아르로프 백작과 결혼하려고 했으나 측근들의 만류로 이 계획을 취소했다고 하죠. 그리고 포촌킨과는 비밀리에 결혼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림은 따라카노파 공주의 죽음인데 가짜 따라카노바로 에카제리나 2세에게 도전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따라카노바 공주의 죽음에 관해서는 유튜브를 참고하세요. 에카제리나 대제가 죽은 후 장남이었던 파벨 1세가 제위에 오릅니다. 파벨 1세는 정서적으로 불안했습니다. 어머니 에카제리나와의 사이가 아주 좋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1797년 제위계승법을 제정하여 장자 상속을 원칙으로 해서 더 이상 여자가 제위에 오를 수 없도록 만듭니다. 파벨 1세는 농노들의 노동부역 일수를 주 3일로 정해서 농노수를 늘리고 왕권 수인 수설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1798년엔 유럽 국가들과 동맹을 맺고 1799년에는 프랑스와도 동맹을 맺죠. 이런 급격한 대외정책의 변환과 무분별한 상식 밖의 행동, 귀족들의 특권을 일부 폐지하는 것 등은 귀족들의 불만을 사게 돼서 암살당하게 됩니다. 사진은 파벨 1세가 살해당한 미하일롭스키 성입니다. 파벨 1세의 동상이 서 있죠. 파벨 1세가 궁정 반란으로 사망한 후 1801년 3월 23일에 23세의 나이로 제위에 오른 알렉산드르 1세입니다. 로마노프 왕조의 10번째 군주였죠. 에카제리네 여제는 손자를 위해서 스위스 철학자이자 계몽주의자였던 라가르프를 가정교사로 초빙하여 손자를 교육시킵니다. 알렉산드르 1세는 수수께끼의 짤이 스핑크스 왕관을 쓴 햄릿으로 불렸습니다. 토마스 제퍼슨 등 많은 사람들이 자유주의자로 칭송하였지만 바이런 등은 반동주의자로 비난하였죠. 평화주의자이자 신성동맹의 창안자이고 지구상의 평화와 기독교적 형제애를 수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인물로 미화되기도 합니다. 알렉산드르 1세의 개혁을 보면 비공식 위원회, 즉 비밀위원회를 설립해서 자유주의 정신을 담아 러시아를 개혁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전제체제와 농노제를 폐지하려고 하였죠. 원로원을 부활해서 황제의 권한도 축소합니다. 1803년에는 자유농민법을 발의합니다. 귀족, 지주들의 자발적인 농노 해방을 허용해서 해방된 농노는 토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농민과 비슷한 권리를 가지게 되었지만 귀족의 호응을 얻지 못해서 해방된 농노는 5만 명을 넘지 못했습니다. 미하일 스페렌스키가 개혁을 주도하였죠. 교육 정책도 펼칩니다. 러시아의 낙후된 수준에 대한 방책으로 교육에 관한 계획을 세웠죠. 막대한 국비를 투자해서 5개 대학과 42개의 중등학교와 기타 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알렉산드르 1세 때 조국 전쟁이 발발합니다. 프랑스와의 전쟁을 가리키죠. 나폴레옹은 1812년 6월 60만 대군을 이끌고 네만을 통해서 러시아를 침공합니다. 알렉산드르 1세는 12만의 병력으로 맞서게 되죠. 처음에는 열세였지만 쿠트조프 장군 등의 활약으로 나폴레옹은 후퇴하게 됩니다. 1814년 3월 31일 알렉산드르 1세는 당당히 파리에 입성하죠. 나폴레옹으로부터 유럽을 해방시킨 황제로 자처합니다. 1825년 남부 러시아에서 딸 둘만 남기고 아들 없이 알렉산드르 1세는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생 니콜라이를 황위 계승자로 지목하게 되죠. 알렉산드르 1세는 공식적으로 1825년 11월 19일 따간로그에서 뇌염으로 인한 열병으로 사망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이 지도는 나폴레옹의 유럽 침공 경로를 나타낸 것입니다. 유럽의 전역을 휩쓸었던 나폴레옹의 위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가장 치열했던 1812년 9월 7일의 보로디노 전투를 그린 것입니다. 모스크바에는 이 전투를 기념한 보로디노 파노라마 전쟁 기념관이 있습니다. 1813년 나폴레옹 전투 기간 중 모스크바 화재를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베레샤긴이 그린 프랑스 군인들이 모스크바 화재 방화 의심자들을 처형하는 장면이죠. 왼쪽 판화는 따간로그에서 사망한 알렉산드르 1세를 묘사한 것이고 오른쪽 사진은 페트로 파블롭스키 사원의 알렉산드르 1세의 관입니다. 알렉산드르 1세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니콜라이 1세의 즉위식에서 러시아 최초의 귀족 봉기 데카브리스트의 난이 발생합니다. 데카브리스트는 12월, 즉 데카브리의 봉기에서 붙여진 이름이죠. 1812년 나폴레옹 전쟁 때 유럽 전선에서 군 복무를 한 젊은 장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에 들어가서 러시아의 후진성을 깨닫고 러시아 사회를 개혁하려 한 것이죠. 데카브리스트는 남파와 북파로 나뉘는데 남파는 페스텔이 주도했으며 가격 급진주의로 공화정을 주장하였습니다. 북파는 무라비오프가 주동자였고 온건주의로 입헌군주제를 주장하였죠. 니콜라이 1세의 즉위식 때 언론 광장에서 봉기하였습니다. 데카브리스트의 의의는 러시아 사상 최초의 민주주의 혁명운동으로 이후 혁명 세력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봉기는 실패하였고 광장에서 반란군은 해산되면서 5, 60명이 사망합니다. 이후 대대적인 체포가 일어나고 주동자였던 페스텔과 무라비오프, 시인 릴레이프 등을 포함해서 5명이 처형됩니다. 그리고 300여 명이 형을 선고받았죠.
116명은 종식유배, 장기유배 등 형을 선고받고 시베리아 유형에 처해졌습니다. 데카브리스트의 아내를 그린 그림입니다. 이혼을 허락한다는 황제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귀족 신분을 포기하고 11명의 아내들은 남편을 따라 시베리아로 가서 거기서 일생을 보냅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연료를 가르쳐 데카브리스트가, 즉 데카브리스트의 아내라고 말합니다. 니콜라이 1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니콜라이 1세는 1796년 7월 6일에 태어나서 1855년 3월 2일에 사망하였습니다. 재위 기간은 1825년부터 55년까지 30년이었죠. 파벨 1세의 삼남으로 예까지리네 여제가 살아있을 때 태어난 마지막 손자였습니다. 시인 제르자비는 그의 탄생을 송시로 노래했죠. 니콜라이 1세는 관제 국민주의를 표방하였는데 1833년 문교 대신 우바로프 백작에 의해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정교신앙, 전제주의, 국민성이라는 3원칙을 세웠죠. 또한 황제원이 육부까지 확대되면서 정규적인 국가 체내를 무시하고 니콜라이 1세가 개인적으로 정책을 수행하는 주요 수단으로 쓰입니다. 특히 제3부 경찰은 전제 군주의 강력한 도구로 신하들의 행동을 통제하며 처벌과 포상을 내리는 기관이 됩니다. 이는 비밀 경찰의 전신이었습니다. 또한 니콜라이 1세는 1826년 검열관을 두고 검열을 하는 검열법을 제정합니다. 많은 작가들이 검열을 당하죠. 니콜라이 7세 말기에는 유럽 혁명의 영향으로 완전히 반동적인 성격을 띠게 됩니다. 해외여행을 금지하고 의과대학 외에 대학생 수를 300명으로 제한하였으며 헌법과 철학은 교과목에서 제외됐습니다. 논리학과 심리학은 신학 교수들이 강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니콜라이 1세는 1854년에 발발한 크림전쟁 중에 사망하죠. 니콜라이 1세의 주요 사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825년 데카브리스트에 난 1826년 황제 직속 경찰인 제3과 설립, 1826년부터 28년 페르시아와의 전쟁, 1828년부터 9년까지는 터키와의 전쟁, 1828년 페테르부르크의 기술대학 설립, 1830년부터 31년 폴란드와의 전쟁, 1832년 폴란드 왕국 복속, 1837년 러시아의 첫 철도인 페테르부르크 황제마을 철도 개설, 1839년부터 41년까지 러시아가 영국과 함께 프랑스, 이집트 동맹에 맞서게 됩니다. 1849년에는 헝가리 반란 진압에 러시아군이 참여하게 되죠. 1851년 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를 연결하는 노선인 니콜라예프 철도 건설이 종결됩니다. 새로운 에르미타주도 개관하죠. 1853년부터 56년까지는 크림 전쟁이 일어납니다. 니콜라이 1세는 1855년 겨울 열병식을 한 후 감기에 걸려 폐렴으로 사망합니다. 니콜라이 1세는 작가들에 대한 혹독한 검열을 실시했던 황제로도 유명한데요. 1826년 검열법을 제정하여 작품들에 대해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검열을 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활동했던 작가들인데 왼쪽 위가 푸시킨, 아래가 레르몬토프, 오른쪽 위가 뚜르게네프, 아래가 다스토옙스키입니다. 1826년 9월 니콜라이 2세는 미알롭스키 유영지에서 돌아온 푸시킨을 친히 맞이했지만 그에 대한 감시와 작품에 대한 검열을 완화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1834년 푸시킨을 궁정 시종보로 임명하는데 이는 사회 초년생들에게나 수여했던 직위였기에 푸시킨이 자존심이 많이 상해했다고 하죠. 푸시킨이 단테스와의 결투로 죽자 부인과 아이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등 관대함을 보이지만 푸시킨에 대한 어떤 언급도 금지합니다. 푸시킨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유튜브 푸시킨 편을 참고하세요. 니콜라이 2세 치하에서 레르몬토프는 카프카스 유형에 처해졌고 그곳에서 결투로 사망합니다. 또한 잡지, 유럽인, 마스콥스키 텔레그라프, 텔레스코프 등이 폐간되기도 하죠. 1849년 다스토옙스키는 페트라옙스키 사건에 연루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총살 직전의 특사로 시베리아 유형으로 감형되어 8년을 시베리아에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도스토옙스키 편을 참고하세요. 1852년 뚜르게네프는 고골에 대한 추소사를 썼다는 이유로 고향으로 유배시킵니다. 뚜르게네프의 대표작 사냥꾼의 수기도 검열을 받았죠. 나중에 레프 톨스토이는 니콜라이 빨킨이라는 단편에서 한 일화를 소개하는데요.
95세의 군인을 만났는데 니콜라이 1세가 너무 체형을 가해서 니콜라이 파블리치가 아닌 니콜라이 빨긴, 즉 몽둥이 니콜라이라고 불렸다고 해상했습니다. 니콜라이 1세 말기에 발발한 크림 전쟁은 1853년 10월 터키군이 러시아 군대를 공격하면서 시발됩니다. 11월 초에 러시아는 터키에 선전포고를 하여 본격적으로 전쟁이 발발하죠. 1854년 영국과 프랑스는 터키와 손을 잡았고 독일과 오스트리아마저 러시아에 외교적으로 압력을 가합니다. 그러나 니콜라이 1세는 유럽에 대항하였죠. 12개월 반을 견뎌낸 러시아군의 방어전이었고 꺼르넬리프 제독이 사망하자 나히모프가 진두지휘를 맡았지만 매일 2,000명이 넘는 병사를 잃는 악조건 속에서 버틴 전쟁이었습니다. 병사들은 발진, 티푸스, 기타 전염병에 의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죠. 이 전쟁은 야전 병원이 등장하고 나이팅게일 등 간호사들이 활약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결과는 러시아의 패배였습니다. 크림 전쟁을 통해 유럽에 뒤진 러시아의 경제력과 국가 운영의 문제점 등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불만은 고조됩니다. 그림은 크림 전쟁 중에 1855년 세바스토폴시를 대포로 사격하는 모습입니다. 니콜라이 1세는 전쟁으로 인해 국민들의 원성이 높았던 시기인 1855년 3월 2일 감기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군복을 입고 열병식을 하다가 폐렴으로 발전해서 사망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도 다른 이설도 존재하죠. 크림 전쟁의 폐색이 짙어지자 의사들에게 독약을 달라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도 합니다. 유언으로 시체의 부검과 보존을 하지 말 것을 명한 것도 그런 설에 근거를 제공합니다. 그림은 니콜라이 1세의 시신을 운구하는 장면입니다. 니콜라이 1세 때 비판적 지식인들의 움직임이 활발하기에 인텔리겐차가 태동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인텔리겐차의 어원은 라틴어 인텔리겐티아, 인텔레겐티아에서 나왔습니다. 이해, 인지력, 지식 등을 의미하죠. 드미트리 니아초프는 지식인 대중은 필요 없다. 국가의 문화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10명에서 30명 정도로만 충분하다라고 말하면서 비판적 지식인의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인텔리겐차는 단순히 지적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인이면서도 비판력을 갖추고 있어 사회의 발전 방향과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인텔리겐차는 러시아 민중의 계몽과 사회개혁, 국가개조를 중시했습니다. 모스크바 대학 출신들이 많았으며 대부분이 부유한 귀족의 자제들이었지만 자신들의 부의 기반인 농노제를 비판하였죠. 대표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표트르 차다예프를 살펴보겠습니다. 차다예프는 부유한 귀족의 아들로 1809년 모스크바 대학에 입학합니다. 1812년 기마 장교로 나폴레온 전쟁에 참여하였죠. 1836년 잡지 망원경을 발행하였고 역사 철학에 관한 서한 등을 집필하였습니다. 철학자이자 신학자, 정교의 연구자이죠. 니콜라이 1세 치하에서 그의 저서들은 금서였습니다. 차다예프는 러시아와 유럽의 근본적인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러시아의 비극적 상황은 러시아 정교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기에 러시아의 역사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데 서구주의와 슬라브주의의 대립이 발생합니다. 서구주의, 즉 자파드니 체스트보는 서구로부터의 이탈과 단절이 러시아의 후퇴라고 간주하였죠. 1831년 스탄키비치 서클이 결성되어 벨린스키, 바쿠닌, 게르첸 등이 독일 철학을 연구했으며 활발히 활동합니다. 또한 1845년에는 페드라셰프스키 서클이 결성되죠. 비밀 결사대와 같은 성격의 모임을 조직하여 구체적인 행동 강령도 마련했습니다. 다스토옙스키도 이 서클에 참여하였다가 시베리아 유형에 처해져서 8년을 시베리아에서 보내게 됩니다. 주요 사상으로는 13세기 중엽 따따르족의 지배로부터 러시아의 후진 사회가 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니콜라이 전제 정치를 비판하죠. 대표자로 꼽히는 비사리온 벨린스키를 살펴보겠습니다. 벨린스키는 1811년 해군 군의관의 아들로 출생하여 1820년 모스크바 대학에 입학합니다. 1834년 저널리즘 활동을 시작하여 문예 비평 활동으로 문학계에 큰 영향을 행사했습니다. 벨린스키는 고골, 다스토옙스키 등에 관해 활발히 비평 활동을 하죠. 그러다가 1848년 37세의 나이로 유절하는데 가난과 과로로 인한 결핵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벨린스키는 전제체제와 농노제를 증오하였고 사회주의적 성격의 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나로드니키, 즉 인민주의 운동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알렉산드르 게르제는 1812년생으로 귀족의 서자로 출생합니다. 게르제는 1829년 모스크바 대학에 입학하였지만 반정부 활동으로 1834년 5년간의 유형에 처해지죠. 유형 후에 평론가로 활동하였으며 무신론자이자 사회주의를 신봉하였습니다. 1846년 아버지가 죽자 서구로 떠납니다. 게르제는 1848년 프랑스 혁명을 겪으면서 서구에 대한 환상이 깨지게 됩니다. 그는 러시아 농민 공동체 미르에서 희망을 찾았기에 서구주의와 슬라브주의 통합의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미하일 바쿠닌은 1814년 부유한 귀족의 장남으로 출생합니다. 그의 저택은 종종 지식인들의 사교 장소로 토론 등을 하였으며 철학에 몰두하였죠. 1840년 게르젠의 도움으로 베를린으로 가서 마르크스와도 만납니다. 1848년 마르크스의 민주연맹에 가담하여 혁명활동을 하였습니다. 반란에 참여하여 시베리아 유형을 떠나게 되기도 하죠. 무정부주의자였고 무신론자였으며 테러리즘, 민중봉기를 찬양한 인물입니다. 서구주의와 이념적 대립을 하였던 슬라브주의는 러시아 문명의 특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러시아어로는 슬라베너 피스트보이죠. 러시아인의 우월성과 정교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가진 이들이었으며 낭만주의자 성향이 강했습니다. 대표자는 알렉세이 호마코프, 이반 키리옙스키 등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서구주의자였다가 슬라브주의자로 바뀐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역사, 전통, 제도, 정교, 도덕성을 연구하였습니다. 미르, 즉 러시아 정교, 농촌 공동체를 이상으로 삼아 전제체제를 반대하고 농노해방을 주장하였으며 언론 출판의 자유를 요구하였습니다. 서구주의자들은 뾰트르 대제의 개혁을 새로운 러시아의 시작으로 보고 있는데 반해 슬라브주의자들은 뾰트르 대제의 개혁을 러시아 역사의 악의 근원으로 보았습니다. 그림은 알렉세이 호마코프입니다. 19세기 전반 러시아 사회의 특징을 보면 전제정치와 농노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전제정치는 지식인들의 비판과 타도의 대상이었죠. 농노제도를 살펴보면 러시아의 농노가 경작 농노 2천만에 가속 농노 3,600만, 총 5,600만에 달했습니다. 흉작과 농민들의 열악한 경제 상황은 잦은 반란으로 이어졌죠. 니콜라이 1세 즉위 4년 만에 40회 이상, 1830년에는 약 40회의 반란이 발생했습니다. 부당한 부역들이 많아서 일의 능률이 저하되었고 생산량의 감소로 이어졌으며 이는 소작농의 증가를 초래했습니다. 이 당시 러시아는 호밀, 밀을 대규모로 경작하기 시작하였으며 감자, 사탕무, 포도주를 생산하였습니다. 1842년에는 농민신분에 관한 새로운 법령이 발표되기도 하였지만 농노제도라는 장벽에 부딪혀 한계를 드러냈죠. 결국 19세기 전반까지 러시아는 농노제라는 경제 발전의 커다란 걸림돌을 해결하지 못한 채 알렉산드르 2세 치하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상으로 러시아 역사 2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